공공사업 편익과 비용 측정에 있어서 이제 소비자 잉여를 측정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소비자 뭐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요 곡선, 수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그 아이덴티파이 할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좀 식별하고 뭐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수요 곡선을 찾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수요 곡선을 찾지 않고서 어느 정도 이제 소비자 잉여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불용의 금액 같은 걸 이제 물어보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소비자 잉여를 측정해서 특정 공공 프로젝트로부터 얼마만큼의 편익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서울과 부산 KTX가 완공된 이후에 이제 꽤 옛날 얘기죠. 서울 대전, 서울 대구, 뭐 서울 부산 사이의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KTX를 이용하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KTX는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생각해 본다면 뭐 어떤 사람들은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갈 때 KTX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대체로 제가 그냥 운전을 해서 다니는데요.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만큼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 혹은 뭐 저는 제가 운전을 하는 이유는 그 나중에 세종시에서 서울로 돌아올 때그 시간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저는 대체로 그다음에 뭐 세종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 세종시에서 서울로 돌아올 때 이제 제가 회의가 있어서 정부 청사라든가 이제 국책연구소와 같이 일을 할 때는 세종시에 종종 가는데요. 뭐 만약에 퇴근 시간하고 맞물리게 되면 이제 힘드니까 뭐 버스를 타든 예, KTX를 타든 예, 표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대체로 저는 오후나 저녁에 올라올 것 같으면 뭐 개인 예, 제가 그냥 운전을 해서 다니는 편인데요. 정부 사업은 그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뭐 대규모 관계 사업, 뭐 요즘은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겠지만 간척 사업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농지와 관련된 그, 그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더러 있습니다. 뭐 새만금 사업이라고 해서 꽤 옛날 사업이긴 한데 최근까지도 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30년, 20년이 넘은 그 프로젝트이기도 한데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 사업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거나 혹은 뭐 크게 변하거나 해서 주변의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텐데요.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해당 사업의 중요한 편의 가운데 하나는 이제 늘어난 농산물의 가치인데요. 이때 이제 어떠한 가격을 사용할 것인가, 관계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조금 높은 가격을 쓸 것인가, 아니면 관계 사업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뭐 공급이 늘어났을 테니까 그러면 떨어진 가격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 써야 되는가. 가장 좋은 그 접근 방법은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은 사실 소비자 잉여를 계산하는 거예요. 간혹 그 텔레비전이라든가 혹은 뭐 미디어라든가 요즘은 그 이런 그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여전히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의 효과가 뭐냐? 가격이 떨어졌다. 그리고 뭐 거래량이라든가 생산량이 늘어났다. 이런 이제 뭐 굳이 관계 사업 농산물 사업이라고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가격이 떨어지고요. 어떤 프로젝트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량 혹은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이 프로젝트의 가치가 얼마만큼인가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격이 P0에서 P1으로 떨어졌고 생산량은 Q0에서 Q1으로 늘어났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만큼의 가격 차이 P0-P1이죠. 이게 바로 가격의 변화분일 텐데 여기에다가
생산량의 변화분을 곱하는 거예요.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Q1 마이너스 Q0. 그래서 가격의 변화분 곱하기 생산량의 변화분 해서 이만큼이 더 거래가 된 거니까요. 혹은 이만큼의 가치가 더 생산이 된 거니까 이 프로젝트의 가치가 이만큼이다라고 말을 하는 혹은 얘기하는 그런 경우를 덜어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이제 재정학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잘 하진 않는데 여전히 이런 그 잘못된 계산, 잘못된 접근 방법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뭐가 다른지 설명을 드리죠. 우선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것은 시장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구매자들의 지불용의 금액의 합과 이들 구매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총 금액 사이의 차이가 바로 소비자 잉여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수량 혹은 거래량 뭐 다 좋습니다. 수요량 혹은 뭐 수량, 거래량,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있는데요.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가 수요 곡선을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냐면 지불용의 금액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만큼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이 정도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이만큼이다. 그래서 수요 곡선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재화를 한 단위씩 구입한다고 전제하고요. 물론 이제 두 개, 세 개 구입할 수도 있을 텐데 편의상 하나씩 구입한다고 하고 하나씩 구입할 때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을 이제 맨 앞에 세우는 것이죠. 그 사람을 지불 용의 금액의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이 가장 지불 용의 금액이 낮은 사람일 것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지불 용의 금액이 가장 높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경쟁적인 환경에서 결정되는 어떤 시장에서는 혹은 뭐 불안정 경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불용의 금액이 시장 가격보다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까지 지불할 의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 거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줄을 세웠을 때 여기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거래에 참여할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거래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불용의 금액과 시장 가격이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가격까지 지불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 가서 내가 actually pay 해야 되는 가격은 자신의 지불용의 금액 willingness to pay보다 낮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거래에 참여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이 소비자 잉여인가? 여러분 뭐 경제학 원론이나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바로 이 면적이 되겠죠. 나는 10,0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시장 가격은 5,000원이에요. 그렇다면 난 이 거래를 통해서 5,000원만큼의 잉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잉여를 얻고 있으니까 그 잉여를 다 합치면 그게 이제 컨슈머 서플러스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것이죠. 어떤 지역에 이제 아보카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보카도 시장인데 현재 가격은 2달러 89센트에 형성이 되어 있고 거래량은 A0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게 제가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그냥 편의상 뭐 우상향하게 그려도 괜찮은데 그냥 편의상 직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한계 비용과 같고 한계 비용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뭐 공공 프로젝트로 인해 그 아보카도 한계 비용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더 늘어나는 경우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공급 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에서의 시장 가격은 아보카도 가격은 이제 달러 35센트가 될 것이고 전보다 가격이 하락한 것이죠.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아보카도를 구입하려고 할 거예요. 구매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매량은 이제 A1까지 늘어나겠죠.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A0에서 A1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사람들이 어떤 미디어나 뭐 기자들 같은 사람들 혹은 뭐
이쪽 분야에 관심이 조금 있는 잘 알지는 못하는데 관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혹은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 혹은 이 프로젝트를 뭔가 이렇게 디스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끔 이제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계산 방식이 뭐냐면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대략 1달러 50센트 정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54센트 떨어졌어요. 이렇게 가격이 달러 54센트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 A0에서 A1만큼 늘어났으니까 A1-A0만큼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의 뭔가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이죠. A1-A0에 곱하기 달러 54센트를 곱해서 이만큼의 가치를 이 프로젝트가 창출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주장은 어떤 면적에 해당하냐면 바로 이 면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가격의 변화분일 것이고요. 달러 54센트 이만큼이 거래량의 변화일 테니까. 그래서 이 면적을 계산해 놓고 나서 이게 바로 이 프로젝트의 가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편익을 얻었는가는 소비자 잉여로 계산하는 거고요. 소비자 잉여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그 변화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우선 다시 돌아가서요. 앞 페이지로.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에 소비자 잉여는 바로 이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맨 앞에 가장 높은 지불용의 금액을 갖는 사람, 그다음에 맨 뒤에는 가장 낮은 지불용의 금액을 갖는 사람 줄을 세우고 시장 가격을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불용의 금액이 willingness to pay가 시장 가격보다 높은 사람들은 이 거래에 참여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일정한 편익을 얻을 거예요. 서플러스를 얻을 것입니다. 그 서플러스를 다 더하면 이제 우리가 소비자 잉여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에 컨슈머 서플러스고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나면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요. 여기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은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뭐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에는 자신의 willingness to pay가 마켓 프라이스보다 낮기 때문에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보카도를 구입하지 않았었습니다. 자기에게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로 인해서 시장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자신의 willingness to pay는 이만큼인데 시장 가격은 달러 35센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래를 통해서 소비자는 일정 편익을 얻을 수 있어요. 당연히 거래에 참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A0와 A1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전에는 가격이 자신의 willingness to pay보다 높아서 시장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프로젝트 이후에는 이제 시장 거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편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편익을 얻는가가 바로 이 밑에 삼각형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고 수요곡선 밑에 면적,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아보카도를 구매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 2달러 89센트일 때도 아보카도를 구매했고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도 당연히 아보카도를 구매할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이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얻었지만 가격이 하락한 다음에는 자신의 willingness to pay는 변하지 않았는데 마켓 프라이스가 떨어졌으니까 전보다 더 높은 편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각형의 면적만큼 추가적인 편익, 추가적인 소비자 잉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결과 추가로 늘어나는 소비자 잉여는 얼마만큼이냐면 바로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로 인해서 유발되는 소비자 잉여가 무엇이냐 혹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편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면적을 계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건 뭐 당연히 틀린 접근법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 사업을 통한 공급의 증가, 가격 하락은 이제 두 가지 효과를 갖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존 구매자들이 지불하던 가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구매자들은
더 많은 소비자 잉여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편익이 증가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자신의 willingness to pay보다 마켓 프라이스가 더 높아서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역전되는 거예요. 자기의 willingness to pay가 마켓 프라이스보다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를 통해서 편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시장 거래에 참여하게 되겠죠. 아보카도를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보다 더 높은 지불용의 금액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아보카도를 구입하기 때문이고요. 지불용의 금액이 달러 35센트에서 2달러 89센트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 2달러 89센트일 때는 아보카도를 구입하지 않았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익도 추가로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으로부터 그 어떤 프로젝트, 어떤 그 시설, 사업의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 측정 관련해선 inferences from economic behavior라고 해서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유추해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업의 가치를. 뭐 가장 쉬운 예가 이제 우리가 노동경제학에서 A라고 하는 직업과 B라고 하는 직업이 있는데 뭐 두 직업은 대체로 뭐 비슷한 직업이에요. 똑같아요. 네, 그런데 A라고 하는 직업은 조금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잡을 선택할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잡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잡을 선택하는 대신에 이제 B라고 하는 잡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죠. B를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냐면 B라고 하는 잡은 A라고 하는 잡보다 시간당 임금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동일하다면 시간당 임금이 더 낮아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한 거냐면 위험한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의 금액을 지불한 거예요. 그 지불한 금액이 뭐냐면 자신이 포기한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되겠죠. A로 가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B로 가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이제 A로 가지 않고 B로 갔다는 것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위험한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그 지불한 대가가 뭐냐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한 것이죠. 그러면 위험한 환경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를 이 두 잡의 임금의 차이로부터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치를 측정할 때 시장 가격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런데 만일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재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아서 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재화들은 우리가 어떻게 혹은 서비스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다뤄야 될까? 뭐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제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백신 같은 경우 뭐 이제는 다 많은 분들이 70% 넘게 접종을 해서 그렇지만 백신 올해 초만 해도 백신이 들어오냐 마냐 뭐 백신이 있는 거냐 뭐 3천만 개는 다 어디에 갔느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백신의 가치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가치는 뭐냐?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그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1회 접종의 가치는 또 얼마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있을 텐데요. 뭐 국내에 일단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 뭐 그 다음에 방역의 가치는 또 얼마만큼인가? 방역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죠.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방역의 가치는 또 얼마인가? 뭐 등등등.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로 장기 이식 뭐 신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뭐 심장이라든가 이런 장기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장기 이식은 불법이기 때문에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없는 재화의 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시간의 가치는 또 어떤가? 시간은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나의 시간을 노동 서비스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제공할 수는 있지만 어떤 시간의 가치, 시간이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영화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 소재를 다룬 영화들이 있긴 있지만 내 시간을 누군가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나의 24시간 중에 1시간을 누군가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또 어떠한가? 생명도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접하다 보면 마이클 샌 특히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뭐 학생부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다음에 또 몇몇 뭐 대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여러 책들을 되게 이렇게 감명 깊게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경제학자니까 마이클 샌델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는 거래가 되지 않는 재화들이 너무나 많고 경제학자들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재화들을 주로 다루지 거래가 되지 않는 재화에 대한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영역 밖이잖아요. 근데 마치 꼭 경제학을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뭐 경제학이 익숙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이 경제학은 모든 걸 다 거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이클 샌델의 뭐 여러 책들을 읽다 보면 굉장히 감명 깊은 거죠. 그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그래서 뭐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우리도 잘 못합니다. 예, 우리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관련된 자료를 참고해서 경제학자들이 생명의 가치를 이제 추정을 하는데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업장의 사고로 인해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혹은 업무 중에 출장을 가다가 뭐 교통사고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제 뭐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법적 소송이 벌어지고 누군가의 이제 과실을 따져서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추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일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가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법원에서도 그런 거 해요. 물론 이제 다 경제학과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생명의 가치가 뭐 그럼 프라이슬리스냐? 뭐 그렇죠. 예, 생명은 이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천하보다 귀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천하의 가치도 측정을 해야 되겠죠. 자, 시간의 가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통 사업은 사람들의 통행 시간을 이제 줄여주는 이제 편익을 제공하는 거죠. 뭐 하나 조금 여담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트래픽이 심한 그런 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도로가 차선 하나가 확장이 된다고 해서 그 트래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트래픽도 균형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통 경제, 교통공학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일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트래픽 자체가 일종의 이제 균형 상태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뭐 차선 왕복으로 2차선 이렇게 확장한다고 해서 과연 트래픽이 사라지는가 그렇진 않기 때문에 교통사업이 통행시간을 줄여주는 편익이 있는가 저쪽에 길이 막혀요. 그럼 새로운 길을 이쪽에 우회로를 만들어서 뚫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회로는 막 뻥뻥 뚫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존에 막히던 길도 막히고 우회로도 막혀요. 이런 게 이제 다반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업에 따른 이제 통행시간 절약의 편익을 계산할 때에는 조금 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뭐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문제 제기할까봐, 교통사업 해봐야 또 밀리는데 그거에 따른 편익이 있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도로가 건설이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지적이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새로운 도로를 건설을 할 때 이 도로가 굉장히 혼잡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통행량을 예측을 하긴 하는데 뭐 서울 도심에 있는 도로가 아니면 대체로 그렇게 막 혼잡하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뭐 수도권도 혼잡한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만 예.
통행 시간이 1시간 줄어들 때 얼마나 많은 금전적 혜택이 발생할까? 네, 1시간 줄어들면 적어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 1시간을 절약했으니까 시간당 임금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일을 목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고요. 1시간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죠. 통행 시간이 1시간 줄어들면 그만큼 이제 여가 시간에 내가 그 시간 세이브한 시간을 여가에 투입할 수 있겠죠. 1시간 여가의 가치는 1시간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임금이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는 그 도로 새롭게 만들어진 도로가 시간을 절약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간당 임금을 우리가 다 합치면 이 도로 사업이 제공하는 편익의 일부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일하는 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나거나 혹은 여가 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난 것만큼의 편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확장되기 전에 교통체증이 싫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우회도로라든가 유료도로를 이용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교통사업이 더 많은 편이니까 적어도 1시간 정도의 이제 그 시간당 임금만큼의 편익보다 더 큰 편익을 이 사람에게는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신은 유료도로와 같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시간을 세이브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운전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왜 저도 젊었을 때는 운전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운전하는 게 좋아서 주말에만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슨 도로 프로젝트의 편익이 일을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낮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시간을 즐기다가 그냥 가끔 한 번씩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다양성, 이재성 같은 것들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가치를 사람들의 행동으로부터 추론해 볼 수도 있는데 시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의 지불용의 금액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죠. 서울에서 세종시를 갈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죠.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KTX가 고속버스보다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저는 KTX를 이용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집이 이제 KTX 서울역보다는 그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역보다는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이 더 가까워서 저는 주로 제가 운전하거나 고속버스를 이용을 하는데요. 정확히 KTX가 세종시까지 얼마인지는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KTX가 10,000원 더 비싸다고 한번 해보죠. 대신에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는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송역에서 다시 세종시까지 가려면 또 다른 교통수단, 택시 같은 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다만 그냥 KTX 타고 세종시까지 갈 수 있다. 여러분 왜 그 KTX가 세종시까지 안 들어가는지 아시죠? 그 세종시까지 들어오는 거를 세종시에 그 당시 이제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제 정부 청사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KTX가 세종시와 서울역을 바로 연결해 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퍼머넌트하게 레지던트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통근 목적으로 세종시에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래서 세종시가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컨선이 굉장히 많아서 당시에 오송역이 세종시랑 굉장히 멉니다. 차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KTX를 이제 오송역까지 우회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 그게 이제 세종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을 하셔서 채택이 된 사안입니다. 뭐 지금은 뭐 세종시 워낙 많이 도시가 확장이 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만일 KTX가 10,000원 더 비싸지만 1시간 절약할 수 있다고 해보죠.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같을 때 KTX와 고속버스 중에서 KTX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1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1시간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의 가치는 대체로 10,000원 정도, 1시간의 가치는 10,000원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대안들을 놓고 사람들의 선택을 통해서 시간의 가치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 사실과 다릅니다. 1시간 절약해서 10,000원 더 쓴다, 이거 사실과 다릅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이제 1시간 절약할 때 발생하는 어떤 금전적 가치, 머니터리 밸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임금의 세후 시간당 임금의 한 절반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가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벌써 이제 20년 전 일인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9.11, 9/11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그때 순간, 저는 이제 뉴욕 맨하탄에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저는 뉴욕주의 다른 도시에 있었는데, 꽤 멀리 떨어져 있는 뉴욕주의 다른 도시였는데, 뭐 그때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아침에 그 사건을 봤고요.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희생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안에 대해 이렇게 이제 논평했습니다. Assigning a dollar value to a person's life might seem impossible, not to mention unthinkable. 뭐 보시다시피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의 가치가 이마만큼이다라고 측정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다, 불가능한 일이다. 뭐 이런 이제 커멘트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사람의 생명은 값으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책을 읽거나 뭐 성경을 읽거나 그러면 뭐 성경책만 읽어봐도 그렇죠.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그 예수를 넘겨준 대가로 받은 돈이 있죠, 그렇죠. 예수의 목숨의 가치는 얼마인가, 뭐라고 하면 바로 주다스가 받은 돈이 바로 그 예수의 목숨의 가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이제 비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추진해야 되는가? 정말 사람의 목숨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면 천하를 바꿔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하보다 귀하니까 천하를 바꿔서라도 과연 그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체로 모든 프로젝트들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느냐 아니면 앗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all or nothing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완벽하게 지켜지거나 아니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이런 식의 그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만 어느 정도의 위험을 조금 낮추거나 리스크를 조금 떨어뜨리거나, 그러니까 사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조금 떨어뜨리거나 이런 형태의 이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말씀을 드리면 조금 갸우뚱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차선이 고속도로 달려 보시면 어떤 고속도로는 편도 2차선인 경우도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막 벗어나면 편도 5차선인가 그렇죠. 그 판교인가 분당 이쪽 지나가다 보면은 막 6차선, 7차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넓어지기도 합니다만, 차선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결국은 이제 차선 변경하다가 아니면 이제 저쪽 차선에서 삐끗했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차선을 넘어와서 다른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와 이제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고속도로를 이렇게 차선 하나씩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원래 고속도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편도 2차선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이거를 도로 2개를 놓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놓고 가운데 이제 잔디 심어 놓고,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더라도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중앙선이 아닌데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겠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만약에 사망자 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면 이런 사업은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사람만 구할 수 있어도 이 사업은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체로 SUV가 경차보다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SUV와 경차가 이제 조금 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체로 이제 SUV 운전자나 탑승자들은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이제 경차에 탑승하거나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치명적인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경차에 부여하는 혜택을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세금 감면 이런 거 없애고 무슨 뭐 저기 혼잡 통행료 남산 터널 지나갈 때 혼잡 통행료 조금 깎아주는 거 반값 깎아주는 거 이런 거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의 목숨이 귀한데 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차를 타도록 하는가?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뭐 SUV는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니까 그거는 이제 타지 못하도록 막고 경차는 환경 오염, 대기 오염을 덜 유발하니까 좋은 차라고 해서 경차에 어떤 페이버를 준다, 경차 구입에 운행에 페이버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환경보다 귀하고 대기 오염보다 귀하고 미세먼지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경차를 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메이크 센스한 게 아닌가. 경차에 부여하는 다양한 베네핏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되게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의 가치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적 자본 접근법이라고 휴먼 캐피탈 접근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만일 제가 지금 만일 죽는다면 저의 목숨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인적 자본 접근법에 따르면 이제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벌 수 있는 소득이 바로 이제 저의 목숨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 평생 벌 수 있었을 소득의 현재 가치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물론 다양한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망이라든가 죽음 앞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 그 다음에 큰 부상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을 써서라도 생명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부상의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뭐 노약자 같은 경우 정년퇴직하셔서 이제 몸이 좀 불편한 분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떤 중증 장애인, 이런 사람들의 생명은 그럼 인적 자본 접근법에 따르면 제로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는 정말 무가치한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합리적인 선에서 뭔가를 이제 추정하자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연구 자료라든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라든가. 근데 이제 모든 근거와 모든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상대방이 납득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확률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망 확률, 그러니까 probability of death와 지불 용의 금액 사이에 이제 관계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 확률을 내가 죽을 확률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A라고 하는 조합과 B라고 하는 조합이 있는데 A는 조금 리스키하고 B는 리스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험을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잡을 테이크하지 않고 B라고 하는 잡을 테이크할 때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그 지불하는 비용이 뭐냐면 좌 B에서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낮은 임금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임금 차이가 바로 사망 확률 혹은 리스크를 조금 낮추는 것에 대한 지불용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다수의 국책 사업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와 결부된 게 아니고요. 대체로
국민의 어떤 그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다수의 프로젝트는 또 그렇지도 않죠. 뭐 사망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당연히 우리가 도로 사업이나 철도 사업이나 특히 다리를 건설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터널 같은 이제 토목 공사죠. 이런 공사를 할 때에는 당연히 이제 안전에 대한 설계를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사망 확률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재정 투입은 국민들의 사망 확률을 크게 낮추는 이제 기여를 할 것이고요. 국민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왜 어떤 사람은 SUV를 운전하고 어떤 사람은 경차를 운전할까? 당연히 SUV가 더 좋아서 SUV를 운전하는 거고 경차가 더 좋아서 경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큰 차 타지 않습니다. 저도 되게 조그만 차 탑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안전도 뭐 중요하죠. 안전 뭐 제가 뭐 아무리 안전하게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막 엄청 큰 차가 뭐 레인지로버 같은 게 저한테 이렇게 덮치면 트럭이 저한테 덮치면 당연히 저는 다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되게 작은 차를 타요. 연비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서 큰 차 탈 돈도 없고 큰 차를 살 돈이 없고 큰 차를 끌고 다닐 돈도 없습니다. 그 기름값이 저는 막 차를 타면서 기름값이 많이 드는 게 너무 그 좀 그래요. 그게 너무 싫어요. 기름 많이 쓰는 게 저는 꽤 오랫동안 한 10년 넘게 그쵸. 한 15년 전부터 하이브리드 차를 탔고 최근에 이제 한 3년쯤 전에 차를 바꿨는데 이번에 바꾼 차는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뭐 충전도 되고 뭐 충전 못하면 그냥 뭐 하이브리드와 배터리죠. 플러그인 배터리가 전기차 배터리 같이 달려 있는 이제 그런 차를 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100% 전기차는 아니기 때문에 충전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처럼 기름값이 막 올라갔을 때는 열심히 충전해서 다니면 뭐 기름값도 좀 절약할 수 있고 학교에다가 돈을 얼마 내고 이제 학교 전기를 쓰고 있어요. 학교 전기 뭐막 쓰면 또 안 되니까 학교에서 충전하고 있는데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하튼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차 타는 건데 모든 조건이 동일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SUV를 타는 것과 경차를 타는 것 사이에 무차별한 사람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사는 안전이다라고 했을 때 경차를 타지 않고 SUV를 타는 사람들은 당연히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고요. 실제로 SUV와 경차 가격은 좀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큰 차, 작은 차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SUV가 조금 더 비쌀 텐데, 물론 뭐 여러 옵션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SUV에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이유는 바로 경차를 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는 지불용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의 가격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차값의 차이 중에 일부는 이런 이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운전자들이 지불하는 어떤 지불용의 금액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뭐 경차 타시는 분들, 저도 작은 차 탑니다. 별로 그렇게 큰 차 타지 않고요. 뭐 개인적으로 SUV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큰 차, 그, 큰 차는 좋아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죠? 뭐 제네시스라든가 이렇게 되게 크고 이렇게 편안한 차는 되게 좋아하는데 어, 잘 모르겠어요. 좋아하는데 기름값이 너무 그래서 그다음에 저한테 좀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제가 혼자 타고 다니는데 제네시스 큰 차가 되게 정말 좋거든요. 제가 큰 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SUV 말고 큰 차, 세단 되게 큰 차를 좋아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를 언제쯤 한번 타볼 수 있을지.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왜 어떤 사람은 더 위험한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직업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러한 임금 차이를 우리가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험한 일자리에서 일자리가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이잖아요. 위험한 일이 사람들이 기피하니까 뭐 기피하는 이유도 뭐 있겠지만 위험한 일이 대체로 임금이 조금 낮고 안전한 잡이 임금이 조금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두 잡의 특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잡에는 여러 가지 디멘전이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다른 거예요. 예, 또 다른 측면에서 리스크의 관점에서 다른 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한 일자리를 선택한 사람은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그만큼의 임금을 희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희생한 임금이 바로 지불용의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제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가치도 이제 확률의 관점에서 생명의 가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8장이고요. 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11장 소셜 세큐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